제23차 평화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올해 1학기 평화학 포럼은 평화로운 공존, 탈분단과 다문화라는 대주제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제22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23차 평화학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최윤영 교수님을 모시고 통일 이후 독일 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최윤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도거동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시고 독일의 본 대학교에서 독일의 19세기 독일 사실주의 문학으로 학위를 마치셨고요. 이후에 서울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음, 그동안 한국헬스학회 회장과 한국도거동문학회 부회장 역임하셨고 또 최근에는 한동문학 번역연구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그 독일 문학의 그 한국 번역에 대해서 아주 광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영 쌤의 연구 분야는 독일 문화학, 또 이민문학, 소수자 문학, 유대인 문학 등이고요. 특히 그 이민자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많은 작가와 작품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출간을 하셔가지고 동문학 또는 비동문학 연구자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통일 이후 독일 사회의 인종주의와 미주민 혐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에게 굉장히 또 유익하고 알찬 강연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모두 박수와 함께 최윤영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 인문대 도고동문학과 교수고요. 이노은 선생님이 자세히 소개를 해주셔서 또 일부러 오늘 사회 봐주러 여기까지 와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반적인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일 통일이 1990년에 됐습니다. 그때 통일 이후에 굉장히 한 10년 그렇게 이주민에 대한 테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민족의 통일하고 다문화 사회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민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때 같은 주제의 그런 어떤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2016년에 쓴 이 책의 그런 주요 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인용한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 벽이 터키인들의 머리를 덮쳤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서를 가르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장벽이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더 평화롭게 공존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큰 이주민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터키인들, 그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날벼락처럼 다가왔다. 그래서 보통 독일 통일 얘기를 하면은요, 그때 이제 통일이라는 어떤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누가 그 밑으로 깔려들어서 그 통일의 어떤 희생자가 됐냐 얘기를 했을 때, 한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동독, 서독, 부동독인, 구서독인 얘기를 할 때 부동독인에 대한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젠더 갈등을 또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동독 여성들이 또 그 수레바퀴 밑으로 많이 굴러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많은 희생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처럼 이민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주민들,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에 각각 와 있었던 이주민들, 외국인들, 특히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의 어떤 희생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실제 현실, 통계 이런 거를 많이 다루겠지만 저처럼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주민들이 그때 당했던 그런 고통이라든지 아픔을 문학으로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나온 그런 여러 작품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실제로 이러한 고통이나 아픔이 개인에게, 사람들에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다가왔나 이런 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통일과 다문화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역사적 현실,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테러가 일어났던 건 이제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살펴보고, 또 이주민 정책이 어떻게 각각 분단 시대하고 통일 시대에 전개되어 왔던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예들로 이제 제첨에 아시아엔 문학으로 베트남 사람 작품을 하나 다루고요. 가장 큰 커뮤니티를 이뤘던 터키인으로는 외주담화하고 2세들의 문제에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독일에서 가장 큰 어떤 역사의 멍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 문제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게 될 텐데요. 벌써 통일이 된 지 34 년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당시를 오늘 주제화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에서는 제일 처음에 다루는 통계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발표를 들었는데 아주 저로서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계기였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인제 어떤 그런 이주민 그런 퍼센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독일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 통계를 보시면 90 년에서 22 년까지 되어 있는데 밑에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인제 그 니히트 도이체, 그러니까 비독일인들의 비율인데요. 거의 15.9%,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84.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적을 따진 거고요. 실제로 인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성이 돼 있냐를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거기 세 번째 칸에 이렇게 보시면 미그라치온스 힌터그룬트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28.7%, 그러니까 30%에 가깝다는 거. 예. 그리고 사실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독일이 단일 민족이다.' 이거는 상당히 좀 통용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정말 그런 명제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마이그레이션을 그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 30%, 그러니까 28.7% 라고 돼 있는데, 그중에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반이고요 보시면. 또 여전히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도 이제 이주를 해온 사람이 있고 6.4%, 그다음에 독일에서, 그러니까 2 세들이죠. 2 세, 3 세들 태어난 사람들이 8.3%,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이렇게 이주 배경을 갖고 있고 외국인들이 살고 있냐. 예, 여러분들 다들 짐작하실 것처럼 독일이 인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동독이 장벽을 쌓으면서 굉장히 많은 동독에서 젊은 노동력이 이렇게 서독으로 왔었는데, 베를린 장벽이라든지 그 장벽을 쌓으면서 못 온 것도 이유고, 또 서독이 굉장히 큰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손님 노동자라고 부르죠. 가스트 아르바이터.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초청을 해서 인제 독일 사회에 일을 하도록 하게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건너간, 그러니까 광부나 간호사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스트 아르바이터에 속하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최근에 다시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번 사진도 그렇고요. 인제 외국인 노동자, 인제 가스트 아르바이터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 왼쪽에 이 두건을 쓰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떤 인제 아이들이 많은 가정,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 제가 인제 보여드리는 이 통계만 봐도, 이거는 2009 년에 나온 통계인데요. 외국에서 나와서 독일에서 인제 집을 찾은 사람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남성들이 와서 노고 이렇게 노동을 가장 많이 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두건을 쓴 여성,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독일 사회의 낯선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캐리커처를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어제 다시 보면서 쪼끔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걸 보시면 2009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나 보면 인제 터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까운 나라들 이태리 이런 데서 많이 왔지만, 점차 이제 터키에서 대규모로 인제 오면서 터키가 이렇게 그
비율을 보시면 비교가 안 되게 높고요. 2009년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태리, 폴란드, 뭐 그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외국인들 그 퍼센트가 누가 많은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통계 부분에서는 최근까지 같이 보면 쪼끔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터키가 가장 많지만 그 못지않게 많은 게 요새는 우크라이나나 시리아 잘 아시다시피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였을 때 인제 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어서 그쪽의 사람들도 많이 독일에 건너와서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은 터키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앞에하고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제 처음에는 손님 노동자로 왔다가 이제 나중엔 가족도 불러오고 그러면서 인제 이민자로 그 정체성이 바뀌죠. 그래서 독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를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의 오늘의 주제는 주로 갈등, 통일 이후에 터져 나온 갈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런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Fremdenfeindlichkeit 그래 갖고 어떤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인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독일의 각 주들마다 인제 그 퍼센트가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그런 비율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색깔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높은 거고 그다음에 인제 흐릿한 부분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서독에서 제일 많이 그렇게 일하러 간 데는 아무래도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이 주인데 거기에 인제 한 20% 19.9%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인제 서독 부분은 그래도 색깔이 옅은데 보시다시피 바이에른을 제외한다면 부동독주에서 굉장히 색깔이 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뭐 여기 그 작센이라든지 이런 주는 지금 뭐 거의 40%에 육박하는 데도 있고 35% 해서 거의 더블 스코어인 데도 있는데 이쪽에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제 독일에서 외국인들이 몇 퍼센트가 사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별로 그 통계를 냈는데요. 보시면 아까 그 동독주라고 이제 보신데 그쪽은 저기 베를린 가운데 있는 베를린만 제외를 하시면요. 이쪽 요 베를린을 제외하시면 거의 뭐 2% 정도밖에 안 살고 있고 그리고 외려 이 노트란 베스트팔렌 같이 이런 주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서독 주들은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거를 아실 수 있는데 베를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베를린도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소득주도 마찬가지고 외려 2% 밖에 안 살고 굉장히 적은 그런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주에서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인제 이거는 최근 통계인데요. 최근도 별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독주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거는 인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에 대한 그런 통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이 옅어서 이게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데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제 독일어로는 Ausländer Feindlichkeit ohne Ausländer 그래서 외국인이 없는 외국인 적개심,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경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외국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어 이렇게 싫어하고 또 테러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게 왜 그랬냐 인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제 이거는 2024년 가장 최근 그런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여전히 구동독주에서는 굉장히 어떤 외국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크리티시하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완화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 굉장히 짙은 색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거는 2018년 통계인데 여전히 그 어떤 그 극우파들의 그런 어떤 폭력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통계인데요. 부동독주에서 또 굉장히 높게 일어나는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거를 색깔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또 거의 비슷한 통계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인구 10만 명당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사건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표시가 안 나지만 인구당으로 보면 여전히 부동독주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장 최근 통계인데 제가 저 책을 쓸 때만 해도 이게 인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많이 줄어들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 보시면 제가 2016 년에 저 책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인제 쪼끔씩 줄어들고 있어서 약간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보시면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인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생기나 어떤 질문을 주로 던지냐면요. 독일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세 가지 질문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이 독일에 오는 이유가 독일의 그 사회적 안전망,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을 하러 온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 외국인들 인제 노동 어떤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부족해지면 그러면 외국인들은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질문도 던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독일은 통일 독일은 이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아주 위험할 정도로 überfremdet 인제 완전히 낯선 그런 사회가 되어 간다. 그런 어떤 낯선 정도가 점점점 세진다. 막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아우슬랜더 파인틀리시카이트라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조사하는데요. 불행히도 최근에 다시 인제 조금씩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제 전반적으로 독일 사회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적대감에 대한 자료를 보셨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책에서 쓴 인제 통일 시기, 통일 직후의 시기에 주로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료를 쪼끔 보시겠는데요. 여기에 독일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로슈톡의 해바라기 집, 해바라기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런 집인데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른쪽에 1991년 제일 먼저 일어났죠. 호이어스베르다라는 인제 동독에 있었던 어떤 도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인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도 하나 있고 인제 테러의 희생자였었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라든지 모잠비크 뭐 앙골라 사람들이 그때 인제 희생자가 됐었는데 최초의 외국인에 대한 테러는 1991 년에 호이어스베르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1990 년에 일어났고요. 통일이 1990 년이니까 그다음 해부터. 그다음에 고다음에 요 왼쪽에 해바라기 짐은 인제 외국인들이 그 난민 신청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고 이제 주로 베트남 사람들이 희생자였고 그리고 인제 이 두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어떤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있다. 그래서 경찰이 진압을 하러 와요. 그래서 진압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면서 전국에서 극우파들이 이 도시에 모여들어서 더 테러가 커졌던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집 같은 경우는 인제 독일의 공영방송 아에르대 그 신문 방송 기자단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같이 베트남 사람들이랑 도망가면서 아주 생생하게 그 테러 현장을 그때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멜른이라는 데서도 여기서 인제 불타버린 여러분들이 그런 인제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멜른이라는 데서도 1992 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졸링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도시는 독일에서는 구구파 테러의 상징 그래서 굉장히 불행했던 역사의 그런
과거를 가지게 된 그런 도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졸링hen이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터키인들 가족이 사는 집이 다 불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이게 많은 독일 사람들한테 더욱더 쇼크로 다가온 거는 웰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서독의 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테러는 다 동독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때 서독에서 일어났고, 물론 극우파 청년도 있었지만 중산층 청년도 거기에 가담을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쇼크를 주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극우파하면 보통 스킨헤즈 뭐 아니면 이렇게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닉스 갤레한트는 이제 독일 말로 "도대체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 게 없냐? 어? 그래서 우리 그 우익 테러와 그 인종주의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데모. 그러니까 항상 데모가 있으면 아직은 더 큰 거기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건전한 시민 정신에서 나온 데모가 있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잘 될지, 그리고 종종 그러면 좀 줄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꼭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구절일로 인제 돌아가 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그 벽이 터키인들의 머리를 덮쳤다. 그리고 고 밑에 인제 자퍼 세노작이라는 이제 아주 많이 알려진 그 터키계 작가가 쓴 말인데요. 뭐라고 썼냐면 독일 민족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졌었대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나치라는 최근세 근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이제 독일, 민족 이게 금기어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오랫동안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상자는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독일이 통일되면서 민족의 통일 얘기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은 다시 '나는 독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이거는 소설에 있는 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데올로기 폴리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정체성 문제, 아니면 이덴티테츠 폴리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갑자기 '나는 독일인이다.' 이런 거를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내가 독일인이면 독일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동서독에 갈라져 있고 굉장히 많은 정체성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굉장히 많이 동독에 일하러 왔는데 같은 사회주의 동지로 베트남 사람하고 동독 사람들하고 연대감이 있었다면 갑자기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 독일 사람이 아닌 비독일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혼란이 많은 사람들한테 덮쳤고, 그게 특히 이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방식으로 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로 떠올랐다는 게 제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보셨던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굉장히 외국인에 대한 그런 테러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낯질을 환기시키고 굉장히 끔찍했던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 "외국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다."라고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이 문제는 독일 내부의 문제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서 특히 동독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2등 시민이 되고 2등 국민이 된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 그래서 첫 3년 동안은 이제 법으로 그런 어떤 국영기업체 이렇게 문 닫지 않고 굉장히 유지를 해 줬는데 3년 지나서 실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 통계에서 보시듯이 91년, 92 년은 이제 아직 그렇게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인제 사람들은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통일에 대해서 열광했다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모든 문제를 어 외국인한테 가서 투사를 한 거죠. 그래서 보통 투사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었는데요. 그래서 인제 또 어 외국인 없는 외국인 증오가 바로 그런 투사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네들 문제를 외국인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고 외국인들은 우리 사회보장제를 이용하러만 오고 외국인들은 범죄율이 훨씬 높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펴면서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자기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전가하는 그런 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 내부 사회의 문제라고 많이 분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민족주의. 그럼 이제 물론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 다 맞물려 있지만 새로운 민족주의가 대두해서 이제 나치 과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법으로도 금지시켰지만 다시 그런 민족주의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프리드리시 에버트 재단이라고 3인당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이 재단에서 2010년에 의식 조사를 했을 때 부동독 지방은 예전에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민족적인 인종적인 이런 차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금지돼 있었었는데 그게 다시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런 조사 결과를 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동독 지방에서는 반유대주의 이런 게 거의 이렇게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서독은 구서독에서는 그게 상당히 나치 과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높은 그런 퍼센트를 보여주는데 동독은 굉장히 낮았는데 순식간에 서독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어, 그런 어떤 민족주의가 그 동독 지방에서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증가한다는 거, 자기네들 불만과 더불어서 증가한다는 그런 게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반외국인 정서라든지 반유대주의 정서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를 이제 그 에버트 재단의 그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동서독에 각각 살았었고 또 어떤 그런 계기로 이 사람들이 왔었고 또 선주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독이나 동독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단 시대에는 서독의 경우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스트 아르바이터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좋죠. 뭐냐면 가스트, 게스트잖아요. 손님, 노동자. 그리고 동독은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였기 때문에 항상 이주민도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딱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페어트락스 아바이터, 그러니까 정확히 페어트락 계약을 맺은 그런 노동자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남은 사람들도 또 꽤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또 가족을 데리고 오면서 독일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민으로 이제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미그란텐. 또 독일은 다문화 사회가 점점 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책은 항상 한 발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미 다문화 사회로 됐는데 여전히 돌려보낼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독일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노동자들을 불러들이거나 이제 사회의 미래 비전을 세운 게 아니라서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반면 교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막스 프리시라는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아바이츠크래프테를 불렀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왔다고. 사람들은 가족도 있고 관계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도 있고 역사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왔다라고 당황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독의 외국인 정책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955년부터 주로 73년에 이제 딱 스톱이 되는데 그때까지 주로 많이 왔고 산업 예비 인력의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이제 사회의 그런 어떤 완충 역할을 했었고요. 실제로 1,40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왔었고 그중에 1,100만 명이 귀국을 했고 나머지 300만 명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데서 가까운 데서 왔고 나중에는 이제 대규모 터키는 주로 이제 도시에서 온 게 아니라 시골 이런 데서 많이 왔고 이런 포르투갈 유고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말부터는 배우자 동반이 허용됐었고 그리고 항상 독일은 기민당과 사민당이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계속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데우 기민당은 좀 외국인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고요. 사민당은 항상 이제 또 반대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냉온탕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기민당에서는 이제 보트는 우리 배는 다 찼어. 그리고 이제 독일은 더 이상 이민자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로타치온스 프린집이라서 3년 일하고 돌아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고용주들도 이 사람들 이제 독일어 배우고 독일식 배우고 독일 문화 배워서 정착했는데 돌아가고 새 사람이 오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남는 게 더 훨씬 더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니까 계속 남게 해주면서 이 로타치온스 프린집은 진즉에 무너졌고 그다음에 인테그라치온스 프린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그렇게 외국인 그런 어떤 정책의 문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동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분단 이후에 이제 훨씬 더 노동력이 적었기 때문에 상호 경제 협력 조합을 맺어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왔었고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모잠비크, 쿠바, 베트남, 북한에서도 갔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철저히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딱 몇 년이 지나면 돌려보내고 그런 식의 그런 외국인 정책을 폈고요. 근데 통일 이후에 15,000명의 베트남 사람과 5,000명의 앙골라, 모잠비크인들이 남았는데요. 지금 독일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 베트남 사람들이 임비스라든지 그런 어떤 음식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모델 이미그란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학도 많이 보내고 학부열도 높고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적응한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 아까 보셨던 그런 테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도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남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만 보는데 지난번 발표 장주영 선생님 발표하실 때는 한국은 결혼 이민 뭐 노동 이민 이렇게 한국적인 특색을 얘기하셨는데 독일은 또 다른 그런 어떤 역사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독일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붙잡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사실 동아시아하고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 과거 극복은 그쪽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어, 진전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뭐 또 여러 가지 유대인 박물관이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일인들은 아니 유대인들 독일계 유대인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 갔죠. 그래서 2만 5천 명 굉장히 적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성장한 그런 사회가 됐죠.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면 소련에서 유대인들을 제일 처음에 전 세계로 여행 자유를 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문제는 정체성과 통합의 문제는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든지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 라든지 이런 거 지키지 않고요. 그다음에 쥐나고개라고 그러는데 시나고그도 안 가고 그리고 정말로 세속화된 그리고 또 사회주의화된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이 서독의 또 정통 유대인들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이쪽에서도 세속화된 유대인이 있고 그래서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합시킬 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답을 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외국인으로서 이 문제를 볼 때 저는 유대인 문제하고 이주민 문제가 그렇게 다른 문제인가? 독일 사람들은 항상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데 이주민들이나 저처럼 뭐 이렇게 아니면 인종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은 같은 그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또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는 뭐 이렇게 새로운 난민 규제법도 있었고 드디어 2000년대부터 이제 그 3인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이 이민국임을 인정했었고 그리고 시민권도 부여하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8만 6,700명이 이제 아이들이 국적도 취득을 해서 독일 시민이 됐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서 또 이제 그 테러 사태가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정권을 잡았던 기민당은 이제 물티쿨티 그런 생각은 이미 벌써 다 실패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제 계속 또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에 따른 부침이 굉장히 심했고 또 일관되고 미래를
기획하는 그런 외국인 정책이 없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독일 이민자 아니면 외국인 정책을 보면 좀 안타까운, 또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독일은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현실 문제를 잠깐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에 문학의 예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저로서는 사실은 한국계 작가들이 좀 전면에 많이 등장하길 바랬었는데, 최근에는 안나 김이라고, 아니면 영화에서는 조성현 감독이라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작가나 감독이 있지만, 요거를 쓸 때만 해도 그렇게 어 두드러지는 아시아계 작가가 없어서요. 이 홍구오스트라는 사람은 베트남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동독으로 왔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쓴 그런 말들이 굉장히 어떤 개인은 어떤 식으로 이 통일이라는 민족의 통일을 겪었나, 이민자 개인은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읽고 지나가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 있었고 또 독일도 동서로 갈려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독일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항상 옛날엔 두 개의 전선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됐었는데, 이제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 현실은 이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누가 더 자본을 많이 가느냐, 자본주의를 얼마나 많이 어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파급됐냐, 이것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도의 차이밖에. 그래서 자기를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굉장히 착잡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동독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소독식 소독으로 이주를 했다 그래서 소독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좀 더 어떤 세계를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걱정을 할 줄 알았는데, 서독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금, 보험, 돈 문제 뭐 이런 것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돼서 새로운 걱정이 이런 식의 걱정이라면, 그리고 애도 없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혼 문제도 그렇고 이제 혼자서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서독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좋은 건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쓴 것도, 아까 제가 이제 이주민 문제와 유대인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처럼, 2008년에 베를린에서 어떤 전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어트락스 아바이트는 이제 동독에 온 그런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사진전이라든지 글을 모아서 전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의 전환을 하라고. 근데 이것도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시사적인 게 뭐냐면, 동독 경제는 이 사람들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근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의 광부나 간호사들에 대한 그런 인식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서독에 이분들이 와갖고 서독 경제를 도와줬는데 왜 감사를 해야지, 왜 서독 사회는 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요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다음은 홍 고스트가 쓴 소설의 일부인데요. 시간이 계속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는 못하는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 사람으로서 기차에 탔어요. 6명이 타는 독일식 앞타일 기차에 탔는데 거기에 이제 동독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기뻐요. 자기는 베트남 사람이고 분단 국가에서 왔는데 독일은 이렇게 민주주의로 통일을 했는데, 동독 사람이 특히 이제 사투리를 들어보니 작센 사람이에요. 라이프치히 사람인 것 같아서 자기는 대단히 반가웠는데, 근데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라이프치히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막 감탄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첫 마디는 그쪽에서 먼저 했죠. 뭐라 하냐면, 저놈은 왜 저렇게 보는 거야, 우리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좋게 생각하는데 모르더니, 계속 저렇게 보면 내쫓자.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또 이제 아시아 사람하고 항상 문화 차이를 많이 나타내주는 그런 전형적인 장면이 이제 웃는 거예요. 여기서 웃으면 저쪽은 이제 오해를 하죠. 그러더니 이제 또 반말을 하는 거야. 야, 이 비지노마, 너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외모가 다르니까 이제 그 베트남 사람을 보고, 동독에선 다 피지 사람들이라고 그때 불렀었는데, 야, 이 피지노마, 너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여기서 살 길을 잘 이제 모색해야 되겠다, 막 이런 건데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류의 그런 어떤 작품들이 좀 약간 현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가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모아서 제가 분석을 한 거고요. 웨즈다마 같은 작가는 사실은 터키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도 했고 독일에 와서도 이제 브레이트 연극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요? 머리에 그런 어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정말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작가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휴 이렇게 막 각 나라마다 여권을 요구하면 나는 11 개 19 개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인제 애들 때문에 그래도 독일 여권은 신청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세상 여권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가면 그런 여권 그래서 굉장히 어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어쨌든 이 당시에 그런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노작이라는 작가는 본인은 터키계 독일 작가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을 썼는데요. 뭐냐면 독일하고 유대인하고 터키가 얽혀 있는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터키도 아르메니안을 이제 집단 몰살한 과거도 있고 그 모든 거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터키로 그때 망명을 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돌아온 그런 얘기를 써서 이 사람은 터키계 작가지만 어떤 유대인 문제까지 같이 건드리고 있는 그런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불행히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는데 인제 gefährliche Verwandtschaft 그래 갖고 위험한 친족 관계 그런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서 몇 구절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후에 많은 어떤 이주민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이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후의 현실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런 예를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니면 밑에 걸 먼저 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뭐 독일인들이 정말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고 그런 얘기만 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 근데 외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선 비판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뭐 그걸 정체성으로 그런 거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도 있지만 그 위에 거를 인제 다시 읽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독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예 침묵을 했다라는 거. 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친척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제 그냥 여기 적응하기로 한 사람들은 독일로 돌아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통일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빌리 브란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독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수상입니다. 근데 인제 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근데 인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분의 그런 어떤 한민족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민족을 강조하는 게 상당히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심 빌러라고 이 작가는 유대인 작가인데 여기 써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썼고 굉장히 정말 뛰어난 작가인데 어쨌든 스캔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 막심 빌러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들어와서 수정주의자가 됐냐고 어떻게 예전에는 이러이러이러라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결국은 그런 다시 쇼비니즘 수사학을 내세울 수가 있냐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민족의 통일이 이제 독일 사람 특히 빌리 브란트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의 소원이었고 거기를 그걸 위해서 인제 애를 썼는데 이제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의 그 테러처럼 그런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다문화 사회의 그런 어떤 가치가 후퇴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일 이후에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많이 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다루는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번역이 돼 있는 게 바로 이 루센 디스코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엄청나게 독일어로 읽으면 웃긴 작품인데 이게 다 말장난을 갖고 한 거라서 아무래도 러시안 디스코로 번역이 돼 있는데요.
한국어 번역본은 그렇게 재미있고 웃긴 점은 좀 느끼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제 러시아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온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동서독의 유대인들 과거와 관련된 어 그런 기저에 깔린 생각이 있다면 동독에서는 항상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서독은 이제 과거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상을 해 줬죠. 근데 동독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왜냐하면 동독이 보기에는 모든 파시스트들은 다 서독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독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선전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인제 그 독일이 통일될 때 인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그때 구소련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독일이 굉장히 러시아를 많이 원조하면서 러시아에 있었던 구소련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어 그 구소련을 떠났는데 거의 대부분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 많이 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 10만 명 그러니까 3만 명이 7만 10만 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기차 타고 독일로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이민 2 세들 이 작품이 야데카라라는 그 어떤 터키계 젊은 여성 작가가 쓴 젤란 베를린 안녕 베를린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통일 이후에 그 베를린 이주민들이 겪었던 그런 혼란스러움 '나는 누군가.' 이거를 굉장히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올해 데뷔 문학상을 탄 작품인데 사실은 약간은 키치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든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쓴 작품이라서 저는 인제 학생들한테는 졸업 논문 학사에서는 좀 많이 쓰라고 권해 줬었던 작품인데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베를린에서 자란 터키계 2 세예요. 그러니까 걔는 베를린 하면은 정말 거의 이렇게 피 속에 써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통일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예전처럼 이제 독일어 잘하고 완전 독일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인제 독일 사람 꼭 독일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베를린 사람에서 갑자기 자기를 다시 터키계 그런 어떤 이주민으로 보면서 자기를 낯설게 대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폭력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고걸 굉장히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써 있는 로컬 아이덴티티는 이 2 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는 터키인이니? 너는 독일인이니?"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압수스탄 그게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베를린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로컬 아이덴티티를 주장하는 그런 게 2 세나 3 세들의 입장인데 근데 인제 얘가 갑자기 자기를 인제 까만 머리하고 갈색 눈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철만 타도 인제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니깐 얘가 자기는 모든 역도 다 알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모든 커브길 소음까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 갖고 "너는 인제 여기 안 속한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얘가 인제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영화배우 얘가 맡은 역은 딜러 메메트고 자기 친구는 딜러 나디르고 그리고 갑자기 명예살인이라고 인제 터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더럽혔다 싶으면 자기 집안에 뭐 여동생이건 뭐 누구든 뭐 죽인다. 뭐 이런 식의 어쨌든 터키에 대한 굉장히 선입견 그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얘를 다시 외국인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영화 밖에서도 비슷한 그런 테러를 겪는 그런 이야기인데 통일 이후에 그런 어떤 사회를 겪었던 사람들의 혼란, 고통, 아픔, 테러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드러낸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최근에 아까 다시 쪼끔씩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보면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제 주류 사회가 잘 지낼 때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항상 관대한 정책이 나오고 자기네들이 어려우면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인제 다른 아까 뭐 투사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류 사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인제 다시 낯선 사람으로 밀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이게 상당히 진 광범위한 어떤 주제인데 이야기 들려주시듯이 이제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이제 안내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과거에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잠시 연구한 적은 있지만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을 한 영역은 아니어서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즐겁게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초보적인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일단 선생님께서 독일 통일을 통해서 민족주의가 더 강화됐고 그것이 독일의 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혹은 어쨌든 이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압박이 됐고 그들을 소외시켰고 배제시키는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신 점이 저도 이 통일 공간을 좀 다뤘었지만 굉장히 좀 빼먹기 쉬웠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어떤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평화학 포럼이 상당히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는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뭔가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토론거리를 또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먼저 약간 문학적인 부분을 이제 언급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사자의 문학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이제 주류 사회가 아닌 이민자 당사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제 문학 작품이 다들 어떤 자전적이고 좀 뭐 1인칭 서술자에 의한 그런 작품들로 구성될 확률이 높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작품을 다루지 못해 가지고요. 이제 선생님께 이제 여러 작품들을 좀 다루시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당사자 문학들은 어떤 형식을 좀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좀 정리하신 부분이 있다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거랑 좀 연결이 됩니다. 사실 독일은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이주민 역사라든지 극우주의의 역사 같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약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 본다면 소개해 주신 이 작가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적이고 어떤 문화적 배경이 참 탄탄한 작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 공간에서 정말 소외됐고 막 어떤 폭력의 피해자였던 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닿기는 쉽지는 않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자들의 문학이 어떤 누구를 향한 것인가? 당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걸까? 아니면 독일의 이주 배경을 갖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충분하게 닿았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정책적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현 상황과도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일단 독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큰 질문을 많이 던지셨는데 제가 대답을 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당사자들의 문학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문학이 이제 많은 경우에 자서전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서전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일을 겪은 사람은 나야. 근데 내가 이걸 쓴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기본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가 제일 잘하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한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자서전의 규약이 밑에 깔려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쓴 거를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항상 마이너리티 문학은 제일 처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등장을 할 때는 자기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많이 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 이야기를 내가 쓴다는 점에서 어떤 그런 진실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이제 지금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주 노동자가 많이 독일에 갔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5년에서 73년까지 많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언어가 자기네 나라 언어였지만 점점 독일어를 배워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독일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를 보면서 그런 문학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건 정말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왜냐면은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독일의 그 서독에 간 가스트 아르바이터들은 다 노동자 계약 제대로 맺고 가고 법 보호를 받고 그리고 다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독일어를 배웠으니까 나중에 작가도 되고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점점점 작가가 되고
싶어 했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민 작가, 이주 작가의 이주나 이민이라는 말을 띄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통일이란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고, 또 이런 테러가, 말도 안 되는 테러가 일어나고, 독일에서 특히 나치 과거에 있었던 독일에서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모든 걸 겪었나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쓰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자세하게 소개를 못 해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야데카라가 쓴 젤란 베를린은 결국 그 주인공은 둘 다 이제 전부 다 길거리에서 테러를 당하고 결국 독일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그 영화 할 때부터의 그런 어떤 불만이 실제 현실에서 이제 그런 테러를 겪으면서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 나온 제가 다룬 거의 모든 작가 작품들은 굉장히 현실의 바탕을 두고, 그래서 쓰여진 문학이라서 사실은 요 10년 동안에 나온 거는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제 분하고 억울하고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문학들을 제가 이제 모아서 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루어지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독일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어떤 에피소드나 작은 부분으로 이제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제가 다룬 작품에서는 그런 어떤 통일 이후에 이주민들한테 닥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된 주제로 다룬 작품,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독일하고 한국하고 민족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처럼 독일에서 공부하다 한국에 오면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게, 한국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포지티브한, 당연히 이제 민족이다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굉장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지만, 독일에서는 그 과거 때문에 굉장히 민족이라든지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사회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을 오랫동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이 책을 쓴 이제 대놓고 쓰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이렇게 감추어진 그런 의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자꾸 통일할 때 민족의 통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물론 민족의 통일인데 우리나라 사회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다문화를 구성하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한민족의 통일만 생각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더 열린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국의 어떤 통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도도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글을 썼느냐? 이 사람들이 독일어로 글을 썼다는 걸 보면 독일 대중을 위해서 쓴 게 가장 주된 그런 독자층으로 상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책의 변화를 이렇게 갖고 왔나? 그게 이제 항상 어떤 이 사람이 글을 써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뭐 바로 사회가 변하고 그런 예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작품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읽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독서 자료로 쓰이고, 또 여기에서 전시회도 많이 열리고 뭐 등등등 등등등 해서 이런 목소리가 계속 가시화되고 들리고, 이런 방향으로 딱 어떤 정책 변화가 왔다라는 것보다 이런 게 많이 모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뭐 3인당이 이런 사람들한테 시민권도 주고 그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독일 시민사회에 도착을 했다. 음. 이렇게 그 메시지가 도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고민이 담긴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문학을 통해서 이런 인종차별주의가 드러난 양상을 소개해 주셨는데, 독일의 언론이나 대중매체 혹은 SNS 같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종차별주의적 태도나 외국인 혐오주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 최근 상황을 좀 궁금해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런 어떤 혐오주의 태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일까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나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항상
관심사가 좀 너무 많아서 이 주제는 사실은 이제 그다음에는 조금 안 건드렸는데,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근은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독일에서는 인종주의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참 특이해요. 인종주의 라시스무스라는 단어도 거의 안 쓰고 연구도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구를 하는데, 그리고 재밌는 게 화이트니스 연구, 그러니까 백인주의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동문학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하는 게 어, 블랙 저먼 스터디즈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에이시안 저먼 스터디즈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민문학도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거의 처음에 연구를 한 독일 문학에서 연구한 사람에 속하는데, 그 계기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방학 동안 2달을 있게 되면서부터, 미국은 워낙 이민국이기 때문에 독일 문학을 연구할 때도 자기네 시각을 넣어서 그 이민자들을 계속 이민 작가들을 발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작가들은 손꼽을 정도였기 때문에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에이션 저먼 스터디즈라는 게 한동안 꽤 하다가 지금은 블랙 저먼 스터디즈라는 게 또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 독일에도 안 들어왔고 한국에도 안 들어왔는데, 인종주의라는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킨리하라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베트남 학자인데, 이분이 이번에 튜빙엔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벌써 10년 전부터 저랑 같이 무슨 학회에 가면은 인종주의 독일에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이너리티 문학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 이민 작가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입양인 문학도 연구를 해요. 근데 입양인 문학은 전형적으로 그런 어떤 인종주의가 드러나는 그런 문학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주의 연구를 많이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아직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독일에서 인종주의, 라시스무스, 라세, 막 이런, 그러니까 레이스라는 영어 단어하고 라세라는 독일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만 들으면 아직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점차 이런 연구들을 이제 독일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어쨌든 연구에서는 그렇고, 뭐 인종차별주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사는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나 다들 연구하는 거 다 용인을 해주는데, 왜 독일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주의나 인종주의 연구는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던졌던 질문이 사실 독일 사회에서도 이제 큰 문제를 일으켰었는데요. 유대인은 분명히 인종차별주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유대주의는 주로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근거에서 오다가 19세기에 오면서 안티제미티스무스로 바뀌면서 반셈주의, 임종주의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겪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반이민 정책에서도 그런 변화도 보이고, 근데 왜 이 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연구를 할 수 없단 말이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같은 선상에서 연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연구소장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완전히 폭탄을 맞고 거의 몰매를 맞고 쫓겨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하여간 사회에는 인종차별주의가 굉장히 만연한데, 실제 연구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불균형적인 상황,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지금 그 다음 또 진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틀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저희가 다룰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독일이 과거 극복에 대해서 정말 정말 엄격하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독일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그게 여기 또 한국에서 느끼는 것과 매우 다르기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윤영 선생님께서 이거를 뭐 자세하게 많은 얘기를 하실 수는 없고, 혹시 한마디 코멘트 하실 수 있다면. 네. 네,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건 지금 독일 대학에서도 뭐 이제 핫 이슈고, 이제
사실은 반유대주의를 표방할 수 없는 게 독일 사회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데모가 이제 독일 대학에서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이노문 선생님이 하신 질문 이제 그 나치 과거에 대한 과거 극복이 실제로 독일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는 그것도 역시 굉장히 복잡한 질문인데요. 분명히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도로 진척이 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 교과서 이런 거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동아시아의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쓰는 그런 교과서 하나 못 만들고 있잖아요. 예? 합의가 없단 말이에요, 동아시아에서는. 근데 유럽에서는 무조건 이제 독일의 그 저기 나치가 잘못됐고 독일은 반성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빌리 브란트가 이제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배상을 해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역사 교과서도 그렇고 이제 어떤 굉장히 독일 사회에 있는 지식인들의 그런 어떤 비판적인 공공성 그런 게 아직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AfD가 무슨 뭐를 하면 또 반대 데모도 있고 엄청나게 큰 데모가 금방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거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저처럼 유대인 문학도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래 반성은 많이 했지만 아까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독일에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 거의 없는데 거기에서 반성한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면까지 한층 더 내려가 보면 그럴 때는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막심 빌러라는 작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전혀 감춤 없이 굉장히 예리하게 많은 분석을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독일 사회에 대한 분석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쓴 쪽에 제가 쓴 이 책 구절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을 때는 뭐 그렇게 열심히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학살을 해놓고 갑자기 와서 인제 와서 반성을 한다더니 꼭 자기 부모 죽은 것처럼 이렇게 반성을 한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막 이런 식의 굉장히 적나라한 그때 이제 희생자 그 가게의 입장에서 쓰는 것도 있고 어, 이 막신 밀러는 사실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쓰는데 아까 모든 독일 사람들이 존경하는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도 그런 구절을 쓰잖아요. 근데 자기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굉장히 그렇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희생자로 성스럽게 죽은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밀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도 많았고 그런 게 모두 다 써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혹시 독일어를 할 줄 아신다면 Das Land der Väter und der Väter라는 그 에세이 모음집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와 배신자의 나라 이런 저기 이렇게 산문집인데요. 거기에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위기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추악한 모든 면이 독일인뿐만 아니라 나치에도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인상 깊은 저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계속 반성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자꾸 자기 수업에 역사학자가 끌어들이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이제 서로의 그런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성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런 알리바이를 이제 추구하는 거 아니냐 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 너네 희생자니까 그래 희생자로서 그래 그 우월한 태도를 계속 지킬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굉장히 그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어떤 문학이다라는 장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젠가 이런 거를 좀 번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부분, 네, 어떻게 그 교훈이 될 만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독일 통일을 가지고 한국 통일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런 작품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 아주 간단하게 세 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일을 너무 한민족의 통일로 이렇게 민족의 통일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더 그걸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이 많은
어떤 외국인도 있고 뭐 이주민도 있고 뭐 어쨌든 잠깐 왔다 가든 멀리 왔다 가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껴안고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공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민 문학도 그렇고 유대인 문학도 그렇고 입양인 문학도 그렇고 항상 제일 중요한 그 마이너리티 그 문학을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인 것 같아요. 존중, 존경 이런 게.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너무 서독 사람들의 그런 어떤 동독에 대한 그 아나무인적인 그런 태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마 이노은 선생님도 그런 인터뷰는 예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항상 어떤 같은 그런 인류로서의 그런 어떤 리스펙트 그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독일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다른 게 독일은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동서독 사이에. 근데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지금 뭐 당장 통일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통일은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서로 알고 많이 접촉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도 독일처럼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모르거든요. 어 그런 상황에서 과연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냐 뭐 이런 전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한마디 좀 어쨌든 음. 그 구동독 지식인들을 인터뷰했던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이제 음. 덧붙인다면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어떤 점에선 좀 부러워하셨습니다. 그 통일이라는 공간이 모든 게 해체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정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갈등의 요소들을 한번 다 공간에 털어놓고 새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출발을 또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라고 그 통일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제 직접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 전체 그 평화 포럼의 틀이 채팅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함께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진지한 주제여 가지고 질문들을 좀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이제 그 문학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의 이민자 문학에 대한 고민을 저도 같이 이번에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까 언급을 살짝 하셨지만 이민자 없는 이민자 문학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어, 한국 작가분이 이민자의 정체성으로 나는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이슬람 출신의 어떤 이민자로 설정하고 문학 작품을 하신다거나 이런 종류의 문학이 한국에는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고 그러면서 아 독일과 존재한다고요? 한 사례를 아 봤습니다. 네, 네네네. 어제 우연히. 음. 근데 네, 독일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만일에 진짜 이민자가 정말 막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런 글을 썼을 경우에 그게 정말 수용이 되고 정말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었거든요. 선생님은 아까 한국의 이민자 문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었는데 혹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또 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인제 앞으로는 그런 문학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인제 좀 달랐던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처음부터 이 가스트아르바이트를 받아들일 때 제대로 노동계약을 맺고 이 사람들을 똑같이 법을 보호해 주면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간호사들이나 그 광부들의 수기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독일어도 특히 많은 간호사분들은 정말로 똑똑한 분들이 가셨는데 이제 어쨌든 독일어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제 처음에 이제 어
독일 이민 문학의 역사에서 제일 처음에는 그 터키 노동자들이 터키어로 글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이태리어로 썼고 그래서 그거를 남쪽 바람 문학이라고 그래요. 지트빈트 리터라투어라는 게 나온 다음에 조금 있다 이 사람들이 금방 독일어를 배우니까 독일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폭이 넓어져 갖고 뭐 지금은 400명, 500명 이런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쓰고 그리고 제가 봐도 독일 전통적인 작가들보다도 여기에서 더 새로운 그런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노벨상을 탄 헤르타 뮬러 같은 사람도 루마니아에서 건너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테레지아 모라도 헝가리에서 건너온 사람이고 뭐 어떻게 보면 카프카도 뭐 체코에서 글을 쓴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다라는 그런 국경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공간에서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 오래 사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한국말을 그리고 이제 한국 문학을 알게 하고 뭐 이러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하는 그래서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기대하는 그런 문학은 사실은 2세, 3세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쓰는 거는 아직은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어로 쓴 것도 많이 못 봤고 이제 수기는 많은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학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사회가 조금 외국인들한테 포용적이고 좀 열어주고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권리나 그런 거를 누리게 해주면은 그런 문학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는 좀 매우 한국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박범신 같은 작가도 남았을 때 이런 것도 쓰고 뭐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진짜 아까 당사자 문학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얘기를 쓰는 거를 그게 이제 얼만큼 허구화됐느냐 그런 정도를 떠나서 스스로가 쓰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예를 들어서 탈북민 문학은 저도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거기도 이제 점점 커지기를 바라고 이 이민자 문학도 점점 커지면서 한국 문학을 진짜로 이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보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연 그런 게 이제 먹히겠냐고 이제 한번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조금 더 넓게 보면 박노자 씨 같은 그런 분들이 쓰는 거는 진짜 한국을 타자 입장에서 보면서 쓰는 건데 저도 진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쫓아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한국 사회가 그런 의견 읽고 받아들이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채팅으로 쓰셔야 돼서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본인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공유해 주시기는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약간 선생님이 이제 그 통일 직후에 그런 어떤 문화 사례들만 다루시긴 했지만 살짝 언급하신 거에 이제 최근에 좀 덜 비극적이고 덜 진지한 상황들 혹은 뭐 아까 조성영 감독이라든지 또 다와다 요코라든지 이런 또 조금 새로운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가 살짝 약간 언급을 네. 해주신다면 네. 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기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이민자 그런 문학이 400명, 500명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항상 찾는 게 그래도 좀 한국계 무슨 작가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를 쓴 이미륵 이후로 독일 이제 문단이라든지 아니면 학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작품을 쓴 사람을 저는 오래 기다렸는데, 이게 수기는 굉장히 많았고, 또 미술 같은 경우는 인정받는 작가도 많이 있었는데, 문학은 없다가 최근에 안나 김이라는 작가가 오스트리아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도 곧 나오겠지만 어느 아이 이야기라는 작품을 재작년에 써서 게슈시테 아네스 킨데스라고 굉장히 좋은 상도 많이 타고 또 올해 독일 책 거기 롱 리스트에도 올라가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쇼트 리스트에도 올라가고 금방 나올 텐데 그게 인종주의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국의 50년대 상황하고 지금 현대 오스트리아의 한국인 간호사하고 오스트리아 사람하고 태어난 그런 걸 다룬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작품이 나오면 오늘 주제하고 또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번역이 금방 나올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조성영 감독도 제가 보기에는
어, 굉장히 독일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많이 던지는 영화 감독인데요. 이분이 풀 메탈 빌리지라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로 굉장히 많은 상을 타시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그게 하이마트,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고향 개념을 지금 세계화 시대에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작품을 갖고 이제 엄청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독일 대학에서 영화 감독으로 이제 활약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두 번째 작품이 제헨주시 아니 그러니까 엔트슈타치온 데어 제헨주시테라고, 이제 세 명의 한독 관계, 그러니까 한독 부부, 이제 남의 마을로 돌아온 부부를 통해서 어 독일로 간 간호사들의 여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잘 다루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광부 간호사의 그런 어떤 티피컬한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좋은 작품, 아마 네이버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뭐 북한 얘기도 쓰고, 또 이제 예전에 동독으로 갔던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겨놓은 그런 동독 여성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 것도 다루시고, 뭐 굉장히 아주 그 통일 공간을 오가면서, 그런 통일 공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남북이라는 그런 어떤 공간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조성형이라는 감독님도 계시고요. 어, 네. 그래서 이민자 문학이, 저는 이제 좀 한국적인 문제가 아예 들어가 있으면 우리한테 조금 더 관심도 있고 같이 더 잘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뭐 사실은 독일에서, 그것도 독일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하이픈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뭐 터키계 독일, 뭐 루마니아계 독일, 헝가리계 독일, 뭐 이런 작가. 그리고 이제 요코타와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본어로도 글을 쓰고 독일어로도 글을 쓰는 작가인데, 정말 제가 20년 동안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큰 작가인 것 같아요. 그분 작품 중에 헌등사라는 게 미국에서 전미 문학사 상을 타면서부터 갑자기 노벨상 후보에까지 이제 가끔 올라가는,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는데, 뭐 그런 작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민문학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폭넓은 이민문학에 엄청나게 큰 풀이 있고요. 여기 오늘 다룬 거는 통일 직후에 그런 어떤 테러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작품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너무 많은 허구화를 할 수는 없고, 정말 내가 겪은 이야기 이런 식으로 쓴 거. 그게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만 모아서 다루었고요. 실제로 이민문학의 풀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넓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로 굉장히 다양한 문학을 생산하기를 이제 저는 바라고 있죠.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면 그 여기 이제 채팅창에 그 추천을 또 북한 이주민 그 작가가 발표하신 에세이 문학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민 당사자성을 반영한 문학 작품 중에 이제 통일 한국에서 주요하게 이렇게 참조할 만한 문학 작품이 있을지, 뭐 아까 말씀하신 작품 중에서든 아니면 또 언급하지 못한 작품이시든 한국에서 좀 더 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예, 한국 상황에 정확히 이렇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작품을 음,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어떤 다 차이가 있고 차별점이 있는데, 아까 야데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나리오 같은 그런 굉장히 줄거리 위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터키 이민 사회에 대한 굉장히 많은 클리셰를 다 집어넣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 누가 번역을 하시면 정말 통일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터키고 한국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어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안나 김이 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로세하임 케어라고 대기황이다라는 작품은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느 아이 이야기는 이제 인종주의인데, 배경이 이제 미국하고 현대 유럽, 현대 오스트리아, 거기에서 정말 동양인 얼굴을 갖고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빠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이제 엄마는 한국인 간호사였는데, 그 사람의 그런 외로움, 그거를 굉장히 외로움을 통해서 잘 조명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도 정말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주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항상 타자로 어떤 낯선 사회에 가서 살 때 어떤 외로움과 우울증, 뭐 어려움 이런 거를 겪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쓴 작품이라서 안나김에 그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통일보다는 인종주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독일 문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여러 작품들을 다루셔 가지고 사실 골고루 다 다뤄주진 못했는데요. 저는 선생님께서 그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주민 문학을 통해서 그래서 좀 마지막 코멘트를 부탁드리는 건데요. 그 이세라든지 어떤 그런 작가들의 문학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체 결국은 통일 이후의 갈등 상황에서 정체성에 대한 싸움이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여기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전망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 이런 네 그래서 좀 언급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워낙 많은 작품을 다루다 그런가요? 쉽지가 않은데 약간 선생님 음. 혼종적 정체성 그다음에 뭐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쵸. 근데 그게 네. 또 이렇게 굉장히 어떤 특수 그룹에 이제 많이 적합한 얘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초국적, 탈국적, 뭐 탈경계 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작가들을 갖고 이제 부분 특징을 잡아서 쓰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는 진짜 큰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는 우리는 마이너리티 그룹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냐 할 때 그냥 떠오르는 단어는 진짜 딱 한 단어예요. 레스펙트.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한데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이기는 하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타자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유학생 경험이었고 그리고 뭐 연구년 때 가 있었고 뭐 이런 거지만 정말 다른 얼굴을 가지고 다른 몸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뭐 그 사람들은 주류 사회는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이제 이방인이고 자기도 타자고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항상 중요한 게 지난번 그 장주영 선생님한테도 강조된 게 다문화 사회는 우리가 포함돼야 다문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냥 아주 주류 사회라고 이렇게 아까 독일의 주도문화 논쟁이라고 있는데 주도문화 논쟁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삼 TV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오이로페이시의 라이트 쿨투어 데바트 그래갖고 우리 독일 사회에 이렇게 다 잘 적응해서 사니까 우리도 유럽 문화를 배우자. 유럽의 주도 문화를 배우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독일의 기민당에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사니까 너네 전부 다 우리 주도 문화를 따라와라. 라고 이제 동화 정책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주도 문화 논쟁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항상 뭐라 그럴까요? 내가 타자였었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 음? 그런, 음,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많은 실제적인 경험담, 그런 생각들, 그런 게 담고 있는 게 이민문학 아닌가.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독일 문학 하면 항상 베테, 카프카 이런 주류 라인 말고 이제 거기에 살았던 굉장히 많은 그런 다성적인 다른 목소리들 그런 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예, 다성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제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학을 통해서 어떤 명확한 답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고 또 새로운 어떤 고민의 그런 어떤 예 주제들을 좀 발견하셨다면 굉장히 또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학 포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4차 평화학 포럼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소은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라는 주제로 2024년 6월 19일 3주 후에 수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3차 평화 포럼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강연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열심히 설명해 준 최윤영 선생님과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